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연도수라든가 무슨 뭐 작품의 이름이라든가 작가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개념적인 맥락을 딱 이해를 하고 그 맥락에 대해서 적으면 누구나 다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지 사실은.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15주 동안의 건축의 인문학 이 수업을 통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이 장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또 그 변화와 그 흐름을 있게 하는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치밀하게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그런 예술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었잖아요. 그죠? 그 맥락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 맥락을 이해하면 그 맥락이 사실은 건축의 형태 속에 또 그림의 화면 속에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수업은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이 신고전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이 신고전주의가 새로운 고전주의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 신고전주의로서 서양의 고전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딱 종말을 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현대로 이어지기까지의 또 그 중간 단계들이 있죠. 이 신고전주의가 끝나고 나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또 그 낭만주의가 인상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양식으로 이어지고 그 인상주의에서 수많은 또 이 어떤 예술적 형태들이 막 분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추상주의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예술적 맥락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현대 예술로 이어지게 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신고전주의는 그야말로 고대로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서양의 고전적인 맥락이 이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이 클라이막스로 완성이 되고 딱 종결을 맺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대 예술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그 전초적인 양식들이 막 일어나는 것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전체 맥락을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마지막이 격렬한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특이 이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고전이라고 하는 그 큰 맥락이 종말을 고하는 그 단계가 오늘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되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게 되는 이 신고전주의예요.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원시로부터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세,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그 다음에 이 르네상스, 바로크를 지나서 이제 이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네오클라시즘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정말 이 아주 장대한 예술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크와 로코코라고 하는 이 요란스러운 예술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바로크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바로크 어땠습니까? 아주 이상하고 묘하고 알 수 없고 또 현혹적이고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품고 있는 그 겉면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화려한 그지 어떤 그런 예술의 형식이 바로크였고 그것이 점점 고조되면서 결국은 로코코에 이르게 돼요. 로코코는 바로크보다도 훨씬 더
사치스럽고 요란스럽고 아주 기족적인 그런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정의 기족스러움과 사치스러움이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이 엄격한 형식으로 인해서 딱 종결되어 버려요. 딱 종결되어 버려요. 그 바로크와 로코코를 종결시킨 그 개념이 신고전주의, 오늘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과연 종결되는지, 다시 말하면 바로크와 로코코라고 하는 그 개념의 반대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신고전주의는.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 네오클라시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크와 로코코에 반발하여 다시금 고대 그리스, 로마를 동경하게 되는 그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동경하는 개념이 또 하나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르네상스에 있었죠, 르네상스. 르네상스를 그래서 복고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시 고대로 회귀하고픈 어떤 그런 사람들의 열망, 그것이 르네상스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더 이 네오클라시즘을 통해서, 신고전주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 훨씬 더 르네상스보다는 더 격렬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돼요. 1700년도 말에서 1800년도 초, 그러니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나타난 예술 양식이라고 보면 될 테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말 그대로 신고전주의, 고전주의를 새롭게 완성하는 개념, 고전주의를 새롭게 소환하는 개념, 그래서 신고전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적인 모티브와 고고학적인 어떤 이런 이 개념성들, 그 고고학적인, 그러니까 고대 정신의 그 정확성들,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이런 개념으로 다시금 회귀하는 뭐 이런 이 양식이 네오클래시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로 고대다. 그리스와 로마의 자기들의 조상, 그들의 그 경건성과 그 이상주의적인 완벽함,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신고전주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상의 이 완벽한 오류 없는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완벽한 그 어떤 이상적 형태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신고전주의라고 보면 돼요. 르네상스와 같이 그리스와 로마의 응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고전주의에서는 완벽한 모방을 추구해요. 그래서 르네상스와 신고전주의는 차이가 납니다.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를 다시금 소환해서 그 개념을 응용해서 활용하는 것, 그것이 르네상스라면 신고전주의는 완전 복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재현해내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훨씬 더 급진적이고 더 극단적인 형태로 그리스와 로마를 표방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본질,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고 완전 무결한 인간상의 힘과 아름다움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그것이야말로 아주 정제된 정열이고 또 고귀한 육체와 정신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그것을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상이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그런 그리스와 로마를 다시금 소환을 하려고 하는, 다시금 회상하고 떠올리는 계기가 또 있죠. 그 계기가 뭐냐면 이 당시에 서기 70년이죠. 78년인가요? 이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로마의 폼페이가 화산재에 뒤덮여서 이 사라져버린 그 시기가 서기 70년대인데 그것이 이 당시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폼페이뿐만이 아니라 헤르클라네움이라고 하는 이 폼페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묻혀버린 도시가 또 있었죠. 그 두 개의 그 유적이 이 당시에
동시에 발견이 돼요. 이 동시에 두 개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에 대한 새로운 어떤 문화사적인 발굴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그 시대를 다시금 재조명하고 재발견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유럽의 이 귀족 자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랜드 투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랜드 투어. 그러니까 1660년에서 1840년도까지 왕성하게 유럽의 그 귀족 자제들이 자기들의 가정교사와 함께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유적, 그리스의 유적들의 학습 겸 여행의 열풍들이 막 일어났던 것, 그것이 이제 그랜드 투어라고 하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이 네오클라시즘이라고 하는 양식이 일어나게 되는 또 다른 어떤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스를 공부하면서 이 그림을 한번 봤었어요. 그죠? 사실은 이 그림의 내용은 그리스를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시기는 네오클라시즘이에요.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그 네오클라시즘의 대표 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자크 루이 다비드가 신고전주의고 신고전주의의 미술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가장 그래서 대표적인 화가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 그러니까 자크 루이 다비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조차도 다시금 그리스 로마로 회귀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미술의 표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크 그림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바로크 그림은 뭔가가 꼬여 있었죠, 그렇죠? 복잡하게 어떤 정상적이다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화면에 묘한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막 지나치게 배경이 어둡거나 또는 어떤 형태가 외상적으로 왜곡되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신고전주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예술적인 기교 자체가 딱 사라져버린 마치 사진을 찍은 듯한 그런 사실주의의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신고전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발휘할 수 있는 그 사적인 기교, 이것들을 완전히 종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어떤 그런 감각적인 예술이 표현해낼 수 있는 그 감각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재현해내는 것. 그것이 신고전주의 미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그림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물의 모습들도 인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육체의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 무슨 말 이해가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 증명사진 찍고 나서 뭐 합니까? 뽀샵 하죠, 뽀샵. 포토샵으로 그 모든 결점을 사라지게 만들죠. 포토샵. 뽀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사진 찍어놓고 그 결점을 없애버리는 것. 그게 뽀샵이잖아. 네오클라시즘의 미술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뽀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점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 전형적인 형태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신고전주의가 이제 지금 우리한테 어떤 미술사적인 양식으로 지금 우리를 이해시켜 주는 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하임 빈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전 수업 시간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빈켈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짝 설명을 했었는데 이 빈켈만은 1700년도에 독일의 미술사학자예요. 이 사람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예술사라고 하는 것, 예술 양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립시킨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대의 예술, 중세의 예술, 르네상스의 예술, 이집트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예술적 양식들을 규범화시키고 정리한 장본인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예술사를 요약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의 역할이 참 혁혁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요한 빈켈만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너무 이 사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있는 그들의 예술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찌 보면 약간 박탈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를, 예술이라고 하는 그 지식 자체를 너무 프레임에 가두고 또 획일화시켜버린 장본인이다라는 생각도 나는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크와 로코코라고 하는 그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또는 귀족적인 여기에 대한 어떤 아주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시에 다 종결시켜버려야 한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의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 이것처럼 이렇게 궁극적인 미의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은 사람이 이 빈켈만이죠.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의 모방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어떤 자기의 느낌에 또 어떤 감각의 인위적인 기교로 사실이나 현상을 왜곡시키거나 과장시키거나 하는 그것은 헛된 짓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이란 자고로 그리스 로마의 선례를 그대로 모방하고 따르고 답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 조각품의 하얗고 완벽한 그런 이 형태야말로 서구인들의 원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어찌 보면 나는 그 지점이 이 요한 빈켈만의 이 지점이 사실은 참 못마땅한데, 이 사람의 이런 그 미적인 관점으로부터 사실상 인종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발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스 조각의 그 하얀 대리석의 그 순수함의 어떤 그런 이 경건성, 그것이 서구 백인들의 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서구인들의 어떤 그 우월의식을 과하게 주장한 그런 개념이 요한 빈켈만의 이 개념인 것이죠. 이 그림 한 장이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이 시대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전에 보았던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그 신고전주의의 대표 이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고 하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고 이 그림을 또 이 신고전주의 1700년대에 그린 이유가 있죠.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신화를 이제 이 그림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공화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겠죠. 그 전쟁 중에 좀 골치 아프고 오랫동안 수많은 희생자들을 냈던 전쟁이 하나가 있었는데, 로마와 알바룬가라고 하는 국가들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 끝이 나지가 않아요. 계속 희생자들만 늘어났고, 사람들은 이 피곤함에 이제 막 지쳐갈 대로 지쳐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양 국가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정리할 것인가를 두고 찾아낸 묘안이 뭐냐면,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 선수들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 싸움의 승패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군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그 이 가문의 삼형제고 아버지예요. 이 호라티우스가와 또 알바룸가는 크라티우스라고 하는 그 또 명문가가 있었겠죠. 그 두 명문가의 삼형제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 싸움을 붙여가지고 싸움에서 이긴 그 팀이 그 국가의 전쟁으로 정리하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이 삼형제가 전쟁터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로부터 칼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식 경례예요. 이거 어디서 여러분들 이런 경례 보셨습니까? 2차 대전에 히틀러의 이 나치당의 경례법이 하이 히틀러 하면서 이렇게 탁 하잖아, 그죠? 이게 이 로마식 경례를 그대로 표방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결의에 찬 삼형제의 이 맹세가 이 그림의 내용인데,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쪽 편에서는 여자들이 막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은 누구냐? 한 사람은 어머니고, 또 한 사람은 며느리고, 한 사람은 딸인데, 이 참 운명의 장난처럼 이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그 상대편의 명문가와 이 집안 여자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며느리는 누구냐면 그 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우려고 하는 크라티우스가의 딸이고, 또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 딸은 그 싸우려고 하는 그 상대편 명문가의 아들 한 사람과 약혼한 사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겨도 슬픈 일이고 저도 슬픈 일인 것이야.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호라티우스가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저쪽 삼형제, 이쪽 삼형제가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남는데 이 호라티우스가의 막내 아들이 이제 살아남죠. 그래서 전쟁에 딱 이기고 와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개선을 딱 했는데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겼지만, 로마가 이겼지만 결국은 지금 내 약혼자도 죽어버렸고, 결국은 이런 모든 이 죽음이 이 로마의 승리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막 슬퍼하면서 울죠. 그러니까 이 오빠가 매정하게도 이 여동생을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막 이 원성들이 일어나겠죠. 이 매정한 인간이라는 막 그런 야유들이 일어날 텐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자기 딸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을 두둔하고 나서죠. 국가라고 하는 이 공익성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이 웬만이자 뭐 이런 개념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서 자체가 국가를 위해서, 공공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것은 무시해도 되는 뭐 어떤 이런 정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그림이 담고 있는 내용이면서 이 그림이 그려지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기도 해요. 이 사회적인 상황이 뭐냐면 이 당시에 1791년도인가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1791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그 직전이 루이 16세잖아, 그죠? 그 루이 16세가 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결국은 그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처형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루이 16세가 어떤 사람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크 루이 다비드한테 이 그림을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몇 년 후에 실제로 이 그림을 의뢰했던 루이 16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아버리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그림의 뉘앙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 전시대의 바로크 미술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신고전주의의 그림이에요. 이 두 그림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그림의 차이가 사실은 바로크와 신고전주의를 딱 구분시켜주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그죠?
부활을 해서 자기 제자들 앞에 떡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이 제자는 토마라고 하는 이 제자인데 이 제자는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정말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가 못 믿겠다면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찔렸던 이 창자국을 보여주마 하고 이 상처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토마가 실제로 그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딱 넣어보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과 또는 알 수 없음과 미묘함과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이 바로크의 예술이라면 신고전주의 예술은 어떻습니까? 그냥 위대함, 공공적인 가치, 건전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만 추구되는 이런 개념이 신고전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사실은 신고전주의는 우리가 과연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만이 가진 어떤 미지적인 것을 동반했을 때 우리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런 미지적인 오묘함이라든가 뉘앙스가 딱 사라져버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신고전주의를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 견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일어나게 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바로크를 공부하면서 봤죠, 그죠?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거울의 방. 중세가 끝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될 때 중세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의 교부들이었죠. 가톨릭의 교부들이었죠. 왕보다도 교황이 더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종교혁명에 다다를 점 왕들의 힘과 권위는 점점 커지게 되고 가톨릭 교부들의 권위는 점점 작아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비뇽 뉴스라고 하는 그 이상한 해프닝도 일어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프랑스의 왕이 로마 바티칸에 있던 이 교황을 아비뇽으로 잡아오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르네상스 시대에 이 왕들의, 특히 프랑스 왕의 권위와 힘은 하늘을 찌르듯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권위가 높아지고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귀족들의 사치도 점점 난무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결정판이 이것인 거예요. 루이 14세로부터 루이 15세로까지 이어지는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볼 수 있는 왕과 귀족들의 일상, 이것이 사실은 이 공간 안에 그대로 다 있단 말이야.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권력자가 힘이 강해져서 사치가 난무하게 되면 백성들은 그만큼의 가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소수의 기득권이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그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일반적인 백성들, 일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 안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려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됐을 테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적인 백성들, 이 사람들은 그만큼 가난과 고통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차츰 모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불만들이 쌓이게 되겠지. 그 불만들이 가장 절정에 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인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왕은 루이 16세에 그것이 가장 절정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서 프랑스 시민들은 그 고통을 더 이상 참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왕과 이 왕비를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상징 같은 공간이 이 이미지가 이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런
극단적인 사치와 기족적인 그런 취향들이 막 일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로코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코코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상황은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또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로코코예요. 이게 로코코.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이 영화. 이걸 한번 보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프랑스 궁정의 가장 절정의 사치스러움과 여러 가지 병폐들이 극에 달한 상태. 그 극에 달한 상태가 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다 나타나고 있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 그래서 이 당시의 예술이라든가 또 건축이라든가 하는 형태들의 양상은 지금 요 이미지 하나에 내가 다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 딱 요런 모양이에요. 어떤 고상함이라든가 예술적 깊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사치스러움, 오로지 기족스러움, 그래서 퇴폐스러움, 이것이 로코코예요. 이 로코코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요 하나의 화면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게 로코코예요. 요걸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로코코라고 하는 개념은 요거를 이제 로코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로까이유라고 하는데, 로까이유. 이제 불어로 로까이유가 뭐냐면 요런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만드는 장식, 그래서 그거를 정원을 장식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를 로까이유라고 해요. 로까이유. 그러니까 요런 모양들이 계속 응용되어서 요런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주 조형성이 극심하게 사치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로까이유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루이 15세 시대에 극단적으로 절정에 달하는 어떤 유행을 가지게 되고요. 아무튼 한마디로 귀족들의 사교계 양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코코라고 하는 말은 로까이유라고 하는 이런 조형 개념에서 비롯된 용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로코코 건축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크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전체적인 형태는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표면을 장식하는 장식들과 컬러들, 이것들이 이렇게, 글쎄 이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악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 이게 로코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로까이유 장식들이 막 붙어 있고, 무엇보다도 로코코 양식의 표면적인 특징은 이런 파스텔풍의 컬러들이에요. 그러니까 깊이감이나 어떤 고상함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감은 그냥 예쁘고, 그냥 장식적이고, 그냥 화려한 것. 요 건물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예카테리나 궁전인데, 이 당시에 예카테리나 1세라고 하는 그 왕의 여름 궁전이었어요. 이 궁전이 사실상 로코코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들이 있죠. 그러니까 파스텔풍의 이런 로까이유 장식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는 이런 것들. 이 궁전은 사실상 외관보다도 이 내부의 이 공간 때문에 더 유명하게 되었어요. 이게 호박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호박이 뭔지 아세요? 요걸 호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나무의 송진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한 10,000년 정도 굳으면 그것이 돌덩이처럼 광물이 되는데 그것이 보석이 돼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 우리 여러분들 할아버지 한복에 보면 마고자라고 하는 그 저고리에 단추가 이 호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돌이라기보다는 송진이 굳어진 보석, 이걸 호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호박 원석 같은 경우 요 안에 모기가 하나 들어있죠. 이 모기는 10,000년 전의 모기인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송기는 아시죠? 그죠? 소나무에서 나온 아주 끈적끈적한 누런 그 액체. 그러니까 그 속에 그 개미나 어떤 곤충들이 들어가가지고 굳어버리면, 그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사실은. 이게 정말 엄청나게 귀하고 값비싼 보석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판들을 만들고, 이 판들이 전체, 이 공간 전체를 이렇게 장식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8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이 공간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2차 대전 때에 이게 워낙 값비싼 보석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전쟁통에 뭐 누군가가 다 이렇게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또 지금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사진에서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아무튼. 요거는 또 바이에른에 있는 비르츠브루크 주교 공간 내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로코코 공간의 특징들이 요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야말로 극단적인 화려함이 다 구현되고 있는 이런 금빛 찬란한 꽃가루 장식의 그 모티브들, 그 다음에 이런 파스텔풍의 컬러들로 칠해진 그림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기둥들을 만들더라도 이 기둥들이 그냥 하얀색이나 그 이 고상한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파스텔풍의 이 컬러들을 가지고 있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로코코 양식이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 있는 헬블링 하우스라고 하는 건물인데 참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죠? 이게 사실은 건축적인 어떤 그런 묘미랄까, 고상함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그냥 화려하고 기족적인, 그냥 그것으로만 일관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로코코는 건축보다는 실내 장식, 또 그 실내 장식과 함께 가구, 액세서리, 소품, 뭐 이런 쪽의 작품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로코코 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로코코 가구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터인데, 아주 그 왕들이 사용했을 법칙한 극단적으로 아주 장식적이고 화려한 뭐 이런 그 유럽의 가구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로코코 가구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 이제 수많은 그 이 가구 제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샤를 클레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또 이 가구 제작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가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나무들이 여러분 다 하나하나를 조각으로 짜맞춤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청동 조형물에다가 도금을 입혀서 장식을 한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를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꽃가루 장식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진주조개, 그죠? 그 진주조개 껍데기의 형상들을 응용해서 만든 이런 그 아주 세밀한 그 장식 요소들, 이런 것들이 로코코라고 보면 되고, 또 로코코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바로크의 가구들도 있는데, 바로크의 인테리어 요소들도 있는데, 바로크는 약간 좀 대칭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로코코는 비대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 얘를 딱 놓고 절반을 나눴을 때 대칭이 아니죠, 그죠? 이런 특징들. 요게 또 로코코 그 장식의 특징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귀족들의 방에서 연주되던 그런 음악, 악기들도 이렇게 로코코풍의 장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뻐요? 이쁘기는 하지만 어떤 그 예술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고상한 어떤 그런 멋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샹들리에 장식품들, 파스텔의 유리공예들이 막 현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로코코 장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대칭적이라는 것, 그죠? 비대칭적이면서 그 자체로서의 독립적인 이 자유로움이 이 형태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로코코 양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 도자기에다가 이런 꽃가루 장식들, 이런 금도금 장식들을 덧붙여서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또 그 당시에 유행을 했던 소품들의 양상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도자기들이 막 서양으로 수입되어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깨진 것들도 있고 또 자기들의 취향을 거기다가 이게 덧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도자기, 이건 중국에서 수입돼가지고 들어온 이 도자기에다가 서양의 이런 꽃가루 장식가들에 의해서 재탄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그 도자기의 그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로코코적인 장식성을 오버랩 시켜서 가미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가구 같은 경우에요. 가구도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 이런 것들은 중국적인 것들이에요. 중국적인 것들인데 거기에다가 유럽의 이 가구 장인들이 어떤 이 꽃가루 장식들을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술을 보면 이제 이런 것이죠. 니콜라 랑크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전 시대의 바로 그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다르죠. 그냥 오로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겨울왕국 스타일인 거야. 네, 공주 스타일. 그냥 막 극단적인 어떤 귀족적 형태들, 또 이 뉘앙스가 이 컬러와 어떤 소재, 이야기 그 내용 자체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로코코 미술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로코코 화가 중에서 프랑스와 부쉐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비너스의 승리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 전 시대의 이 르네상스나 바로크에서도 사실은 이런 소재의 비너스를 관련한 내용들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긴 했지만, 이렇게 색채 자체가 화려하고 요란스럽게 그려진 케이스는 로코코 시대에 와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로코코 화가 중에서 장 앙뚜안 와토라고 하는 이 화가의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죠? 우리 흔히 이런 그림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50년대, 60년도에 우리 흔히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는데 상화라고 하는데 그런 그림들의 소재로 이렇게 많이 모방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발소 그림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로코코 그림의, 로코코 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그림은 어딘가에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로코코 화가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서사적인 내용, 또 그림이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이상적인 가치는 전혀 배제되어 있고 오로지 그냥 화려함만 그림 속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치달르는 왕족들과 귀족들의 사치, 또 그 일면에 그 음지에 있던 프랑스 시민들의 그런 고통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림들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음지는 더 짙겠죠. 그쵸? 이 그림 한 장이 사실은 어찌 보면 바로크와 로코코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 기존 문화가 종말을 고하고 쇠퇴하고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경직된 문화가 싹트게 되는 그 결정적인 원인과 배경이 사실은 이 그림 속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그림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죠? 이 그림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부인이 그림 하나를 탁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바라보는 그 그림은 뭐냐면, 이게 루이 15세의 초상화예요. 루이 15세의 초상화는 상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딱 오면 여기에 그림 한 점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이 그림 속에 다 치우쳐 있죠. 이 그림은 뭡니까? 풍경화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궁정생활의 위선과 가식에서 자연과 풍경에 대한 동경으로 문화적인 정서가 변화되는 그 일면을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로코코가 지고 그 네오클라시즘이라고 하는 그 양식이 시작되는 그 중간 지점에 이런 이 풍경화에 대한 또 선풍적인 어떤 또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조반니 파울로 판니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풍경에 이런 그리스와 로마의 유적들이 같이 그려져 있는 풍경들이 막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그림이 뜻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많은 고대의 유적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리고 그런 유적들을 보기 위해서 유럽의 귀족들이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여행의 경향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스와 로마의 유적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산물들이 풍경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 속에서 그리스와 로마를 다시금 재발견하자라는 그런 의도들이 사실은 이런 풍경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다른 그림이에요. 프랑크 카프치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풍경 속에 이런 로마의 유적들이, 그리스의 유적들이 같이 담겨 있는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은 네오클라시즘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든 그 로코코와 바로크에서 내뿜고 있던 그런 지나친 화려함과 예술적 기교, 이것들을 완벽하게 전복시켜버리는 새로운 경향의 예술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품처럼, 조각품들처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완벽한 형태를 그대로 구현해내고 재현해내는 것,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의 현혹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를 부각시키는 것. 무슨 말 이해가요? 예술이라는 자고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서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를 그대로 전범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 그런 풍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크 루이 다비드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그 당시 신고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딱 보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기교도 없죠. 또 로코코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주 기족적인 향락, 태폐적인 어떤 그런 사치,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없죠. 그냥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그림 속에서 표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자기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에도 이런 그 자화상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런 자화상 속에는, 바로크 시대에 나타난 자화상 속에는 예술가가 담고 싶어하는 아주 미시적인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신고전주의에는 그 뉘앙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딱 사진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이제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인데, 자크 루이 다비드는 참 대단하기도 하면서 약간 뭐랄까요, 좀 비열한 인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사실 가장 유럽에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라고 하면 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화가를 꼽을 터인데, 이 사람은 그림은 너무너무 잘 그리지만 화가들로부터는 그렇게 존경을 받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사람은 권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적인 것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이 사람은 크게 아까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죠.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라고 하는 그 그림, 그죠? 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이 루이 16세란 말이에요. 루이 16세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어떤 조짐, 뭐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자크 루이 다비드한테 의뢰를 해서 그렸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 또 그 대혁명 그 부류에 동참하게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요? 거기서 또 어떤 그런 권력을 또 가지고, 그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힘과 권력이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1806년인가요? 나폴레옹 황제가 이제 그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 그때는 또 나폴레옹한테 붙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의 궁정화가로서 또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을 이렇게 초상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나폴레옹 조각상을 딱 보면, 이 나폴레옹 초상화를 딱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 초기에 한번 살펴본 그림이죠. 얀반 에이크라고 하는 플랑드의 화가가 그린 젠트 재단화 한번 우리 살펴봤었죠.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밀하고 상세한 묘사가 이렇게 막 인상적이었던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렇게 이 상세한 묘사를 곁들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헨트 재단화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하느님의 모습이 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폴레옹을 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그려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군주에 대한 충성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크 루이 다비드였다는 거예요. 이 그림 여러분 어디서 정말 많이 보셨죠? 어찌 보면 신고전주의의 그림 중에서, 미술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참고서의 표지가 요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가는 그런 이 장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폴레옹을 거의 신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미술사 최고의 영웅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림이 요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군주가 말을 타고 있는 이 장면은 화가가 군주를 찬양하는 최고의 도상적 상징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군주를 가장 권위 있게 만들어주는 이미지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을 잘 다루는 그 기술이 왕으로서의 통치력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래서 막 말이 격렬하게 흥분을 하지만 지금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면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완벽함의 이미지를 나폴레옹에게 더 씌워주는 이 자크 루이 다비드의 이 충성심,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혼란에도 동요하지 않는 단호한 영웅상을 나폴레옹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점 없이 그 이상적인 어떤 신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림에서는 나폴레옹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나폴레옹이 정말 못생긴 사람이에요.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야말로 정말 볼품없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정말 볼품없는 모습인데, 이런 나폴레옹을 마치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여러분. 신고전주의 시대의 그림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의 뽀샵의 이미지인 거예요, 뽀샵. 그러니까 모든 결점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고,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완벽한 형태만
남겨놓는 것. 이게 신고전주의 그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드라로시에라고 하는 그 당시에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폴레옹을 자크 루이 다비드처럼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진짜의 모습은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실제 나폴레옹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뽀샵을 해놓은 것이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과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진 이 드라로시오의 이 작품을 보면 정말 많이 다르죠. 이거는 말도 아니에요. 당나귀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말을 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알프스를 넘어갈 때는. 그래서 실제로도 전쟁을 위해서 알프스를 넘어가거나 행군을 할 때도 나폴레옹은 주로 당나귀를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당나귀를. 이 당나귀도 자기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누군가가 끌어줘서 얘는 그냥 이 나폴레옹은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뿐인 것이에요. 이게 나폴레옹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 나폴레옹의 실상을 자크 루이 다비드는 이렇게 완벽하게 뽀샵을 해낸 것이죠.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자크 루이 다비드의 대표작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나폴레옹의 대관식 장면이죠. 1806년에 있었던 나폴레옹의 대관식 장면. 근데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의 장면을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왕이 등극을 하면, 황제가 등극을 하면 그 왕관은 누가 씌워주냐면 교황이 씌워주거든요. 근데 이 앉아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이 교황은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어요. 이 표정도 좀 보세요. 자기의 뭐가 좀 토라져 있는 상황이죠. 못마땅한 상황이야. 이 당시에 이제 교황이 누구였냐면 피오 7세인데, 이 피오 7세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면 나폴레옹은 딱 이 무릎을 꿇고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딱 하사받는 것이 원래 대관식의 절차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피오 7세는 나폴레옹한테 왕관을 씌워주면서 약간의 자기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나폴레옹이 교황 무릎에 올려져 있던 그 왕관을 자기가 딱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자기가 써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 자크 루이 다비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이잖아. 역사적으로 이 그림이 길이 남을 텐데, 그 나폴레옹의 위대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 자크 루이 다비드는 어떤 설정을 해내냐 하면, 이 나폴레옹의 가장 사랑하는 이 여인인데, 조세핀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머리에다가 이 나폴레옹이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림의 이미지만 뽀샵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도 뽀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 그림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이 굉장히 커요. 이게 몇 메다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그림 속의 인물이 사람 크기라고 보면 될 정도로 이 그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나폴레옹한테 그려서 바치게 되고, 그래서 나폴레옹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건축을 보면 이제 네오클래식, 신고전주의의 어찌 보면 대표 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건축물. 대형 박물관이에요.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 어떻습니까,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서 나타났던 그리스 로마적인 느낌하고는 다르죠. 르네상스에서 나타나는 그리스 로마적인 이미지는 응용된 이미지예요. 그죠? 똑같이 재현해낸 개념이 아니라 응용한 개념인데, 이 신고전주의는 한치의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응용이 없이
그냥 그대로 복제해내는 개념, 재현해내는 개념으로 나타냅니다. 그 자체로서 로마 신전이고 그리스 신전인 것이다. 그죠? 요게 르네상스의 고전주의 양식과 신고전주의의 양식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르네상스의 그리스 고전의 개념은 응용이라면 신고전주의의 그 그리스 로마는 재현 그 자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파리에 있는 개선문, 여러분, 그죠?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개선문이죠. 요것도 그 신고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1816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파리에 가면 볼 수 있는 오데온 극장이 로마 신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취하고 있죠. 오페라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리스의 국립도서관의 그 모습이고요. 로마 신전의 모습을 그냥 한치의 인위적인 조작도 없이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빵떼온이에요. 이게 로마에도 빵떼온이 있죠. 그죠? 그 로마 시절에 만들어진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것을 그대로 파리 한복판에다가 구현한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무엇보다도 네오클라시즘,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회의사당. 미국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 고대 로마를 그대로 재현해낸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치적인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의 미국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들, 어떤 그런 정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대로 로마를 건축물처럼 이렇게 구현해내는 것이 미국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신고전주의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덕수궁에 가면 이 신고전주의 양식, 이걸 이제 석조전이라고 하는데, 1910년도에 영국의 건축가 J.R. 하딩이라는 사람이 만든 설계를 한 건축물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네오클라시즘의 건축의 형태를 그대로 구현한 그런 이 건축물이고, 로마 신전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낸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네오클라시즘이었고, 이 이후에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 양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 낭만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또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현대 예술로 쫙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예술의 흐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건축의 인문학 15주 동안의 14주인가요? 14주 동안의 수업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체적인 그 예술의 맥락, 그 흐름들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막 이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업이 좀 지루했나요? 자, 건축의 인문학 이제 수업을 이것으로써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